2025학년도 7월 모의고사 내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윤리학 구분하는 문제죠. 오랜만에 나는과 어떤 학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예전에는 이런 형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윤리학의 목표가 좋다, 옳다, 의무와 같은 언어가 어떤 도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표랍니다. 그러면 나는 메타 윤리학자가 되겠죠. 메타 윤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학자가 나오는데요. 이 어떤 학자는 윤리학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서 삼을 수 있는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요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 사상가들은 우리가 뭔가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지침으로 제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기억은 이제 메타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서술어가 중간중간에 강조한다가 있고 간과한다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도덕적 삶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건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지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 윤리학은 도덕 규범을 제시하지 않죠. 2번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학문의 주요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거는 기술 윤리학이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메타 윤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거. 그렇죠. 요게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요게 메타 윤리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론 윤리학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간과한다가 맞네요. 3번이 되시겠고요. 4번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 그렇죠. 요거는 메타 윤리학의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것을 중점 과제로 강조하는 건 아니죠.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규범을 만드는 게 중점 과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강조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 그렇죠. 이것도 메타 윤리학이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론을 만드는 거, 행동 지침, 도덕 원리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요.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7번 앞에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떡하니 등장을 했네요. 요게 아마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어렵게 문제 풀고 있는 사회계약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요거는 뭐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갑사상가는 홉스구나라는 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상태입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모두 자연상태를 설정을 하죠. 어떤 것도 부당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부당하지 않다.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 상태에서 강자든 약자든 예외 없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예, 만물 취득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외 없이 이게 중요하죠. 모두가 갖는 겁니다. 모두가 만물 취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만물 취득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만인이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홉스는 사회 계약을 맺어서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죠. 을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이 재산에 관련된 것이 사회 전에 있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로크 선생님이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확립된 법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가 법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대부분의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입니다.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실정법은 최초의 실정법이죠. 최초의 실정법은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입법권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관련돼서 나온다. 그래서 그 입법권이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 건지를 정하는 게 최초의 실정법이고 그 전에는 자연법이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권한은 주권자와 개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 계약은 이게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계약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주권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주권자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하는 것이지, 주권자와 개인이 맺어서 국가의 권한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참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시민이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주권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시민이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죠. 생명권.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권 는 아직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주권자가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데 다만 그것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3번이요. 로크는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신탁된 권력이 이양되게 되는데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신탁된 것까지만 행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4번. 그래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권리 행사가 로크에서는 불가능하고, 로크가 만약에 통치권자나 입법자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4번. 입법권은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력, 금방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5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제한적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사회계약론자로서 모두 자연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없고요. 여러분, 로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유재산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로크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도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연법에 의해서 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제한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크에게서 틀리는 내용이 되신다라는 것만 파악해도 우리가 이 답은 틀렸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자유가 허용된다, 요런 표현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상반된 개념인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그 표현을 할 때의 의미가 좀 다르죠. 자유를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한 자유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로크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한, 홉스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보존을 위한 자연법을 해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중복되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실게요. 3번은 시민불복종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독 사상가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시민불복종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히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어요. 이게 시민불복종이 입헌 체제를 보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 좀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서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법의 경계선 밖의 행위다, 밖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의 행위고 민주체제의 기본적인 정치 원리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호소함으로써 합법적인 민주적인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중복이 되는데 기본적인 정치 원리들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로 인해서 산출된 부정의한 법이나 제도에 반대하는 행위가 시민 불복종인 거죠. 반대하는 행위가. 그래서 그 근거가 다수의 정의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면 이게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민 불복종이 체제의 어떤 안정을 해칠 수 있거나 효율성을 저해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를 위해서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법을 어긴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죠. 이 내용은 롤스 선생님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7월이니까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파벳 이니셜로 계속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같이 봐볼게요. 보기입니다. 준법의 의무는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어요. 자, 부정의에 반대한다라는 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대표적으로 시민불복종이죠. 시민불복종할 권리에 준법의 의무,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상충하니까 당연히 시민 불복종을 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충할 수 있는 거죠. 상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니은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니까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양심적 신념의 표현이 개인의 양심은 아니고요. 개인의 양심은 아니고 다수의 양심이죠. 그래서 보통은 다수의 정의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 위협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 체제를 위협하면 안 돼요. 시민불복종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시민불복종으로 인해서 사회체제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불복종 그 자체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한이 되죠. 시민불복종이 제한이 되는 거고 조금 효율성이나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위협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디귿 체제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에 가담하는 범위는 제한될 수 있지요. 그쵸?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다수가 믿는 종교적 교설 아까 양심 개인의 양심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종교적인 교설도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아니에요. 다수의 정의관만이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일 문제인데, 통일 문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탈피해서 오직 민주적 평화적 과정을 통해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또한 평화와 정의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가진 평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평화 시민 양성이 목적이래요. 네. 평화 시민은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신천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통해서 한반도의 주역인 미래 세대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세대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끊임없이 대안을 고민하는 평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게 통일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거네요. 자,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됩니다.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여기 맨 첫 번째, 적대적인 인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나왔으니까 맞고요. 2번, 통일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비민주적인 방법도 허용된다. 여기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 꾸며주는 말로 오직이라고 나왔으니까 비민주적인 방법은 허용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허용된다는 틀렸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 통일교육을 통해서 세계평화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통일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회정의 실현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사회화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네, 여기 사회 정의 실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거니까 화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화합과 정의 실현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틀린 답은 2번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통일 문제는 우리한테 이렇게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요. 제시문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동물복제와 관련된 토론 핵심 쟁점을 고르는 건데요. 토론의 핵심 쟁점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찬성과 반대가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 요 말을 앞에나 뒤에는 동의하는 부분은 그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여기 아닙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서로 뭔가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 동의하는 게 뭔지를 볼게요. 갑부터 읽어봅시다. 최근 동물복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물복제 기술을 활용해서 희귀동물을 보존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희귀동물을 보존하고 멸종동물을 복원하고 종으로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이를 위해서 동물복제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물복제 기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동물복제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토론의 쟁점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5번을 보시면
이게 동물 복제에 대한 연구를 국가적인 지원으로 해야 되는가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니까 그와 더불어서 반려동물의 복제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려동물 복제 허용을 갑자기 끄집어 나오더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5%를 넘어섬에 따라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아니라고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 거죠. 요거는 동의하는 부분인 거니까 요 부분이 나와도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니까 빼야 돼요. 그러면 3번에 보시면 반려인이 겪는 반려동물 증후군 해결책이 필요한가도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하셔야 되니까 요것도 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것은 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복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두 사람이 갈리는 포인트는 반려동물의 복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안 하고 을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복제가 허용될 수 있냐 없냐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반려동물 복제는 인기 있는 품종의 복제를 부추겨 동의 다양성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반려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면 종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반려인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동물 복제 기술 활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동물 복제 기술이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둘 다 X라고 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이것도 토론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동물 복제 기술이 멸종동물 복원과 희귀동물 보존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었잖아요. 여기 희귀동물, 멸종동물 요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었으니까 둘 다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으로 토론의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토론의 쟁점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네요. 강연자와 사랑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기 때문에 지배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이 지배 관계로 타락하는 거래요. 지배가 되면 이거는 타락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필요하답니다.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니에요. 이거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니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와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존경인 거죠. 나의 입장에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 사랑은 받은 만큼 주거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받은 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희생도 아니랍니다. 이렇게 표시할까요? 혹시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주어서 주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주는 겁니다.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동감도 고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고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요게 에리히 프롬이구나 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롬의 이제 사랑의 요소, 지적인 요소 네 가지 얘기할 때 책임, 존경, 이해, 배려, 책임, 존경, 지식, 보호까지 네 가지 이야기 하시죠. 자, 요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1번, 사랑은 두려움이나 외경에 근거한 존경이 아니라고 아까 존경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존경은 맞지만 두려움이나 외경에 근거한 건 아닌 거죠. 2번,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죠. 3번,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선을 고양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다. 뭐 배려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까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4번, 사랑은 자유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소유는 아니죠.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지 어떤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5번,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존중이 들어가니까요. 각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네, 에리 프롬의 문제는 항상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7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 입장이네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자, 요 문장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많이 출제가 되어서 아마 익숙할 텐데, 어쨌거나 인과 의를 강조하고 있다면 요거는 유교 사상가구나, 이렇게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계속 그 길을 놓아준 채 따르지 않으며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니 애처롭다. 그러면 놓아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놓아버리기 전에 원래 그러니까 갖고 있었는데 놓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원래 그 갖고 있었던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말에서 우리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성선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인간의 본성에 관련돼서 성선설을 이야기하셨고, 놓아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방심, 구방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맹자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시겠습니다.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군자와 소인 일반 백성들의 마음, 태어날 때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간직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인 거지, 마음 자체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 없이 잘 기억해 주세요. 을을 보시겠습니다. 성인을 다스리게 되면, 성인은 동양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으로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사상에서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이 비워야 된대요. 비워야 된대요. 이거 어려운 말로는 허심, 빈 마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대신 배는 든든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안정과 풍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풍요는 많아서의 풍요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아서의 풍요는 아니고 만족하는 풍요입니다. 뜻은 약하게 되고 뼈는 튼튼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분별하는 지식이 약화되게 되고,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마음이 비워진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풍요에 반대되는 거니까 뭔가 무욕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서 배가 든든하게 되는데 마음이 비워져야 이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풍요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채워지는 풍요가 아니라 내가 소박하게 갖는 무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풍요로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게 된다. 뭐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뭔가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도가 바로 서게 된다, 이런 맥락이겠죠. 억지로 함이 없으면 이라는 건 무지의 표현이고요.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니 무지가 아니라 무위죠. 죄송합니다. 무위고 무위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위로 통치를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도가의 노자 사상가의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유교에서는 사사로운 욕구는 극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욕은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그렇죠? 맹자, 공자까지는 하늘이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걸 잘 보존하는 게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정치는 이로움보다 의로움에 근본을 둔다. 그렇죠? 이익보다는 도덕성을 근본으로 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맞네요. 3번, 인위에서 벗어나면 무위가 되는 거니까 맞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되죠. 맞습니다. 뭔가 풍요라는 말 대신에 뭔가 소박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법은 안 됩니다. 예법은 인위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도덕 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쳐서 이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4번 도의 관점. 이 도의 관점은 두 사람 모두가 지향하는 관점이고요. 마음을 비운다는 거 아까 허심으로 나왔죠. 그리고 다툼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 우리 상선약수 이야기할 때 부쟁의 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쟁의 덕.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성인이 되기 위해, 성인은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적인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도와 덕에 따르는 삶. 도와 덕도 두 사람 모두가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자, 네, 다 가능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거에 대한 해석, 의미가 각 사람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예술 관련된 입장인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갑의 경우가 이번 2025년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처음 출제가 된 것이라서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렵게 나올 때 이 사상가가 출제가 되는 사상가라서 이분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갑을 보실게요. 모든 인간은 본래 모방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술 파트거든요. 그러면 이 모방하는 과정이 예술하는 사람들의 과정인 거고, 그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정확하게 그렸을 때,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술 활동을 하는데 혐오스러운 것도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리는 예술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데아의 모습을 모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선미사상은 아닌 거예요. 선미사상은 아닌 겁니다. 이분은 오히려 이런 혐오스러운 대상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혐오스러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방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쾌감을 얻는 이유는 그림 속의 각각의 사물이 무엇인지 추론하며 배우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뭔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추론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모방하는 활동인 예술 활동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뭐 예쁜 것이든 안 예쁜 것이든 모방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을을 보시면요, 어떤 대상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이게 무사심성, 사심 없이 그 대상을 예술적으로 경험합니다. 자, 예술적으로 경험하는 건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은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게 심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볼게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죠.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무사심성,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 미술, 예술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은 도덕적인 선을 상징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미에 대한 관점이 도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각각의 판단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거는 칸트 선생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 요 단어 문장이 나오시면 요거 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모방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모방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만, 모방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행복에 관련돼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성적인 알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만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니은 예술은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이게 예술의 활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은 각각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판단과 미적인 판단은 달라요. 미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도덕적인 판단은 보편적인, 객관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한다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인 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을, 미적인 판단의 기준은 주관과 관계없이 객관으로 실제한다 했는데, 일단 칸트의 입장에서 주관과 관계없지가 않지요.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감성적인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미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X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신의 주관이라고 하는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계없이는 틀렸고요. 객관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존재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균형과 비례, 이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을 아름답게 느낀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있지만, 이거를 바라볼 때는 개인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관과 관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미적인 기준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서 이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15단원의 앞에 있는 국제관계와 평화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9번 갑을 먼저 볼게요.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아요. 그러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요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평화는 평화를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직접적인 폭력 나오시고 구조적인 폭력 나오시고 문화적인 폭력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요거는 갈퉁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각각은 각각의 폭력을 형성하고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폭력을 모두 다 제거한 적극적인 평화가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문장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을을 보시면 세력균형 체제에서는 각국은 경쟁국이 자국의 권력 지위를 탈취하지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국의 권력
지위를 다른 국가가 경쟁하는 국가가 탈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선한 관점으로 상대국을 대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인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상대국을 자국의 이익에 대한 반대 입장에다 놓고 있는 현실주의, 모겐소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가 자국에 취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을 다른 국가에 취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먼저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이익, 자기 보존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으시죠? 오랜만인데 이게 갈퉁과 모겐소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나왔네요. 자, 기억 봅니다. 갈퉁은 비의도적인 폭력은 의도적인 폭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은 모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를 강화하고 지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지 발생시킬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모겐소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요. 권력의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 평화가 잠시 유지되는 상태가 세력 균형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 균형이 있어도 국제법이 적용될 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력 균형이 없는 곳에서도 실효성이 이렇게 적용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놔도 담보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평화 상태에서 폭력의 사용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퉁은 평화가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폭력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겐소의 입장에서는 평화 상태는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사용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분, 갈퉁의 평화는 이렇게 지속하는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지속적인 어떤 평화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다소 조금 애매한데, 폭력의 사용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요 갈퉁에서도 이게 어쨌든 만들어가고 계속 지속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봐서 계속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평화를 강조하고 계시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해 없이 생각해 주세요.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평화인 거예요. 그건 맞지만 평화 상태를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방향에서 평화를 해칠 수 있는 폭력의 사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요게 약간 표현이 갈퉁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디귿선지만 조금 고려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네요. 10번 할게요. 10번. 엘리아데가 나왔네요. 성스러운 돌은 여전히 하나의 돌이다. 외견상 그것이 다른 모든 돌과 차별화된다는 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돌에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이 직접적인 실제성이 초자연적인 현실로 되기에 이른다라고 해서, 원래 직접적인 실제성이라고 하는 자연이 초자연적인 현실로 변형되어서 나타난다, 뭐 이런 건데, 이 말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자연물이라는 성스럽지 않은 존재에게 드러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성스럽지 않은 존재가 성스러움으로 변형이 되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연물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닌 거죠. 종교적인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언제든지 신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존재는 자연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연은 언제나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요. 엘리아데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1번을 보시면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물 그 자체는 자연물이지 피조물이지 성스러움의 숭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오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번,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적인 실제와 초자연적인 실제는 공존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체크해야 되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비종교적인 인간, 이제 비종교적인 인간은 자신의 종교성을 깨닫지 못하고 성스러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종교적인 생활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는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롭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라고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X고요. 비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적인 일상 의례가 갖는 종교적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의례를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이건 맞는 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고르시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리아데 문제는 참 꾸준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엘리아데 문제는 꼭 한 번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제시할 조언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해야 할지를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명령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조건에 따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언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언 명령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두 가지가 있네요. 쾌락과 고통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가 있다. 요 얘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 벤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뒤에 보면 이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뭐 근접성, 순수성, 범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가지로 계산하는데 오직 양으로만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벤담이 맞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은 거의 안 보셔도 되고요. 1번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정언 명령에 따르라는 건 칸트가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고, 2번 기업의 제한이 자신에게 가져올 이익만 고려하면 이거는 개인주의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리주의가 안 되겠죠. 3번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중요하고 유덕한 행위자에게 행할 만한 것, 요거는 덕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덕윤리에서도 결과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4번 무기 제작이 인류에게 가져올 쾌고의 총량을 계산해라. 요게 이제 공리주의자인 벤담이 제안할 수 있는 충고가 되겠죠. 무기 제작이 산출할 쾌락의 질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실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이네요. 너의 행위에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데 명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명법이 나왔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 정언 명령인데 너의 행위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파괴하지 않도록 실존이 유지되도록 행위하라. 이거 뭐 요나스죠. 네, 그래서 우리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의 비존재를 선택하거나 위태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도 중요한 만큼 미래 세대도 중요하다. 현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가 희생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법은 자신의 행위의 효과는 여러분 결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효과와 미래 세대에서 인간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의 일치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기억이요. 책임의 주체, 요나스에게 책임의 주체는 현 세대 인간이죠. 근데 인간만입니다. 그래서 상호적 책임 아니고 일방적 책임을 의미한다. 알고 계셔야 되죠. 이성적 존재만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의 대상은 세 종류가 되죠. 책임의 주체는 하나지만 책임의 대상은 현 세대 인간도 들어가고 미래 세대의 인간도 들어가고 자연과 생태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존재만이 책임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니은이요. 공포의 발견술은 선을 탐구하도록 돕는 방법. 자, 선을 탐구한다 윤리가 되는 거죠. 윤리의 기준이 공포의 발견술로부터 나온다. 맞지요? 부정적인 결과나 공포가 사람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윤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시죠.
디귿 인류를 존속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을 위협하면 안 되는 정언 명령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죠. 리을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권력의 크기가 커지면서 책임의 범위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게 된 거였죠. 비례하는 거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취착을 인연에서 존재가 되고 인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느낌이 확 살죠. 아이고, 불교의 느낌이 살죠. 그래서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된다. 존재를 인연하여 다른 말로 조건으로 원인으로 태어남이라는 결과가 있게 된다. 네, 연기설이죠.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있게 되어 이와 같이 괴로움인 큰 무더기가 생겨나게 되죠. 불교 얘기입니다. 을을 보시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요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이걸 자연의 순리라고 하고요. 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슬픔이나 즐거움은 없어요. 그냥 자연이 돌아가는 때에 맞게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 슬퍼하거나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걸 깨달은 사람을 진인이라고 하고, 진인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으니까 요거는 장자 선생님의 이야기 도가의 글이 되겠네요. 1번 불교에서는 삶과 달리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죠. 모두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신이 쌓은 업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자신이 쌓은 업과 업이 존재가 조건이자 원인이 되어서 내세의 삶을 결정을 하죠.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3번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 진인이고요.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4번 자연적인 본성을 극복하면 안 되죠. 자연적인 본성은 좋은 거니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는 거고요. 5번 인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끊일 수 있어요. 끊일 수 있는 게 해탈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틀렸고요. 도가에서는 끊임없이 순환된다.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은데 분별이 안 되죠. 삶과 죽음은 분별의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별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겠습니다. 14번 보실게요. 해외 원조네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롤스구나.
찾아줄 수 있겠죠? 글을 보시면 원조의 책무는 절대 빈곤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함 없이,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는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싱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억보죠.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원조의 대상은요, 롤스에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받는 사회. 그런데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는 아니지만 고통받는 사회도 되지만 무법 국가도 있고요. 또 다른 국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무법 국가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맞아요. 고통받는 사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니까요. 니은 가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류 복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선생님도 100만 원을 기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귿, 원조 주체가 큰 희생이 없어요. 큰 희생이 없대요. 일단 절대적인 빈곤국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큰 희생이 없으면 원조해야 하거든요. 원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한 나라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한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별다른 희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싱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일단은 자기가 희생이 없는 건 괜찮은데 이 절대 빈곤국을 도왔을 때 원조의 효과가 나타날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이익이 증빙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조하지 않을 수 있죠. 원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싱어 같은 경우에 원조하지 않는 케이스에 들어가죠. 리을이요.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당하냐라고 봤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원조는 윤리적인 의무이지 어떤 법적인 강제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돕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자연윤리네요. 갑을 먼저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테일러다 찾을 수 있겠고요. 자연 중에서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지 않을 인간 자신의 의무에 배치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칸트. 삶의 주체가 나왔죠. 레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트, 레건, 테일러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생명을 지닌 모든 유기체는, 이러면 식물까지죠. 인간, 동물, 식물 모두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냐? 테일러는 대상이죠.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이 모두 들어가죠. 그런데 칸트는 인간만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가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죠.
레건도 인간과 일부 동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X 여기가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누가 얘기해도 요거는 인간만입니다. 인간만입니다. 도덕적 지위는 서로 동등하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도덕적 지위는 동등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야 되죠. 그러면 B에 들어가는 건 안 됐고요. 디귿 동물학대는 동물이 본래적 가치를 훼손한다 라고 되어 있죠. 테일러 선생님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물론 목적론적 어떤 활동에서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그 동물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학대하면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맞겠지요. 칸트는 동물은 본래적 가치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훼손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틀렸습니다. 레거는 여기서 동물 학대는 본래적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인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삶의 주체인 동물 학대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인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사람이 맞아야 되니까 C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리을이요. 도덕적인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있냐? 일단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칸트 빼고 레거는 동물, 테일러는 인간 빼고 동물과 식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리을은 맞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2번 되시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네, 뒷장에 있는 문제는 조금 다소 어려웠던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갑은 분배정의 문제인데요. 질서정연한 사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롤스인데 분배정의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사회가 대놓고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나왔네요. 네, 공통적인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이런 말이죠. 효율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의 의미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공공적인 합의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협동체를 이루고 있죠. 을을 보시면 분배에 있어서 정의의 소유 권리로는 역사적이다. 역사적이어야 된다.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의 행위가 그 사물을 소유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소유 권리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발생을 시킨다. 이거 노직 얘기죠. 그러면 노직이고 롤스 입장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A 볼게요. 1번 기본적인 자유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없어. 그렇죠. 롤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건 1원칙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허용하는 게 2원칙이기 때문에 축차적 서열에 의해서 1원칙을 2원칙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직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개인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말에 당연히 동의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개인의 권리가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유 권리가 기본적 자유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2번 도덕적 공적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고 역사적이다. 이거 또 여러분 잘 봐주시면 일단은 요 말을 우리가 좀 자주 봤던 분이 누구였냐면 노직이었죠. 노직. 그래서 이게
노직이 간과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틀린 겁니다. 도덕적 공과는 정형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노직은 비정형적인 분배를 강조하시니까 이 도덕적 공과에 따른 공적에 따른 분배를 반대하시죠. 그래서 이게 간과하는 거 맞고요. 여기 역사적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역사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노직이 반대하는데 역사적인 거 반대 그 말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공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한 역사적인 행위인 건 맞는데 이게 정형적인 원리라서 비정형적인 원리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원리와 비정형적인 원리 모두를 충족하는 게 응분의 자격을 창출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노직이 간과하지 않아서 틀렸는데 여러분 롤스 입장에서도 이거 정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봅니다. 정형적이고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롤스도 반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롤스가 정형적인 원리에 반대하느냐? 이 말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결과에 따른 분배로서 반대한다라는 것이고 이 말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어. 그렇죠. 노직은 천부적 재능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자연적인 결과로서 주어지는 소유인데 이것을 공동의 재산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롤스 선생님은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연하게 그렇게 분포가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금방 답을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 같아요. 4번 사회 기본 구조는 사회적인 우연성의 영향을 경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노직이 아니죠. 오히려 롤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롤스가 간과하지 않아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적 불평등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하지만 그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허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롤스도 마찬가지죠.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가진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법적 형벌은 결코 시민사회의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어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칸트 선생님의 응보주의를 표현하는 말이었죠. 법률이란 사회적 결합의 조건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 법률에 복종하면서도 그 제정자가 되어야 된대요. 인민은 법률에 복종하는 자이면서 둘 다가 되는 거죠. 어디 갔죠? 복종하면서 제정자인 사람이 인민이랍니다. 인민이 통치자이면서도 피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인자는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거 루소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루소의 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개인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하는 게 법이에요. 이거는 베카리아 선생님의 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신을 죽일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형에 반대하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베카리아, 루소, 칸트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공적인 정의는 사형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칸트는 맞지요.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밖에 없다.
없다. 이 공정한 균형의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루소는 사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고요. 추방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베카리아는 아니라고 보죠. 사형은 잘못된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권을 양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서요. 이거 A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B 해볼게요. 사형의 정당성은 계약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된다.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사회 계약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루소도 맞고 베카리아도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실 텐데 C 보죠. 사형은 살인자가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이니까 그렇죠. 국가 구성원이 아니니까 그 국가 구성원이 아닌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하거나 국외로 추방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베카리아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로 종신 노역형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디글리을이 정답이다.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18번 보실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네요. 노심자죠. 어떤 사람은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노력자죠. 그래서 노심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노력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맹자 선생님의 글이고 이 두 계층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을을 보시면 선왕이 예를 제정했어요. 요 문장 나오시면 순자인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능하고 무능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이 예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각기 그 일을 맡기니까 분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땅한 곳을 차지한 곳에 녹의 많고 적음을 정해서 나누어졌어요. 녹이라는 건 월급, 녹봉 얘기하는 거죠. 많고 적음을 예로서 분별해줬다. 순자의 이야기가 되시겠습니다. 1번 분업을 통해서 생산물의 교환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네요.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야 될까요? 분업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급자족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신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었을 텐데 아마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번 백선의 항산 보장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심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3번 예를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회복하는 게 아니죠. 본성은 악하니까요. 4번 타고난 자질의 차이만으로 군자와 소인의 우열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력과 능력이 어떠냐, 예에 대한 습득의 능력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5번 각자의 직분이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 둘 다 능력, 도덕성 강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요게 오답률 1위의 문제였습니다. 영구 평화 나왔으니까 요거 칸트다라는 거는 찾을 수 있겠고 확정조항 뭐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첫째 국내법은 공화정책,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체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조건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우리 확정조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1번 상비군 체제. 여러분 상비군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항상 준비된 군대라고 했죠. 뭘? 전쟁을. 그래서 점차
얘는 폐지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답인데, 이게 공격적인 전쟁을 싫어하니까 이 말을 좀 거부하는 그런 감정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답을 많이 못 찾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모든 국가는 공화 정치에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화 정체가 마련된다고 해서 영구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충분 조건이라는 말로 해석하라고 했었죠. 충분 조건이냐는 아니죠. 왜냐하면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화 정체만 마련되면 끝이면 둘째, 셋째는 필요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됐죠. 2번 선택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 필요한 것이지 충분한 건 아닌 거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3번, 이방인은 영구 체류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방문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될 권리, 환대권만 같습니다. 4번, 영구 평화를 위해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국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죠. 5번, 국제법 이념에 따라 평화연맹을 국제국가 아니에요. 국제국가 같은 형태 아니고, 보편적인 우호 조건에 제한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연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국가도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많이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아마 단어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갑은 정보에서 인공지능 관련 문제인데요. 을만 한번 볼까요? 감정 자유 등의 도덕적 행위 주체에게 요구되는 요소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또한 인공지능은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도 없고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판단한답니다. X축,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는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럼 이거 내려오셔야 되겠고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라는 건 강조하셔야 되겠죠. 인간만이.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함을 강조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인간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Y축만 높은 리을로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Y축만 높은 리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7월달 문제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해 안 가시는 게 있다면 수업 중에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